제20대 대선 개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만여 표 차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강남 3구에서의 표 차이만 29만 표를 넘었는데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통계 자료와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인의 서울 25개구 득표율 순위가 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구에서 윤 당선인은 67%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표를 받았는데요. 뒤이어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 상위 5개 구의 순위가 동일했습니다. 비싼 동네에 보수층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선 각 지역구별 아파트 가격과 득표 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집값이 오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성향으로 좀 약간 더 변하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그 기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한강 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연접한 지역들의 그 윤석열 현재 당선인의 아마 득표율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 위주로 주로 집값이 많이 이제 높게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표심들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약간의 뭐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세제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국민의힘의 1호 법안이 또 재건축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원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진단 관련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안전진단은 이제 원래는 하나의 단일화된 어떤 기준이 아니라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구조 안전성, 두 번째가 뭐 건축 마감 설비, 세 번째가 뭐 그 주거 환경, 이제 네 번째가 수익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재건축이 한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이 대단히 좀 어려웠던 것이 첫 번째 항목이었던 구조 안전성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제 20% 정도의 비중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50%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30년, 40년, 5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의 10가지의 어떤 그러한 그 흐름 중에서 초기에 있는 두 번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옥죄기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재건축을 거의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하면 당연히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좀 노후화된 단지의 주민들, 특히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단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증폭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매물을 갖다가 좀 걷어들인다든가 호가를 좀 올린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계속 있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재건축과 관련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현장에서도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사실 지금 현재 그 시장 전체로는요. 부동산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꺾인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네. 약간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거의 뭐 확실시 되거든요.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한 호재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만 뭐 극단적 양극화 또는 어떤 국지적인 어떤 양극화가 진행되는 그런 측면들이 이러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제도 좀 손본다고 공약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은 집이 없는, 내 집이 없는, 내 집을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지금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걸로
판명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파트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보유세가 있을 네. 것이고, 그다음에 매수를 할 때 이제 내게 되는 이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가 되고, 또 만약에 보유자가 매도를 할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제 3대 이제 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완화를 해버리면 그동안 또 매물잠김 현상이라든가 세금 때문에 상당히 파는 것을 주저했거나, 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출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공급하는 현상들은 그동안 좀 약간 제어가 되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면적으로 완화가 되면 분명한 거는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이분들이 또 한편으로 본다면요. 만약에 그 세금을 갖다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어떤 중과 같은 것 좀 한 2년 정도 유예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예를 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 줄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팔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를 할 때도 보유세가 그동안 되게 많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보유세가 조금 좀 감면이 되거나 완화가 되면 내가 팔지 않고 혹시 기대감에서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다시 팔지 않고 그 계속 보유할 만한 또 유인도 같이 상존하는 이런 어떤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은 그 일반적인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이제 전세 값에는 어떻게 영향이 줄 것이냐일 텐데, 전문가로서 그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전세는 올해 이제 7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짜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2+2, 그다음에 5% 인상률, 상한율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도래하는 2년 차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세 가격이 실제로 바로 앞집인데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전세 가격이 이제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7월 1일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실제로는 아마 그동안 2년 동안도 전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그동안 2년의 어떤 그런 연장하는 옵션을 썼던 그런 임차인 분들께서도 조금은 더 인상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런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면 보유세라든가 또 신록세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전세가가 오르면 또다시 이제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런 완화 기조의 일환으로 또 대출 규제 완화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바 있는데, 지금 또 이제 3월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또 25bp 인상에 대한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능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뭐 LTV도 있고 이제 DSR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그동안을 보면은 뭐 그 여당과 야당의 이제 후보자 분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LTV와 DSR은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네. LTV만 만약에 올려버리면 실제로 LTV를 올린다 하더라도 DSR에서 분명히 아마 제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만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뭐 제가 뭐 가끔씩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도 이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현재는 LTV나 DSR,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에도 지역과 금액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빌려줄 거냐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차주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젊은 층 또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집을 사기 어렵고 이제 박탈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경제 활동이라든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LTV를 많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네. 내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으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담보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도입되지 않고, 실제로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LTV가 뭐 집 사기가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LTV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실제로 그 이생망해서 이번 생에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그 언밸런스한 정책들이 또 기여한 부분이 없잖아 싶어서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